자, 1금융권에서도 예금금리 올린다는데 1금융권도 위험하다고 봐야 하나요? 그럼 우리들의 현금은 대체 어디에 넣어둬야 하나요? 금고요. 그건 농담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1금융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니 미국에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도 무너지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되겠느냐. 근데 국내 1금융권은 얘기가 다른 게, 미국 리먼 브라더스 은행 같은 경우는요, MBS부터 CDS 이런 것들 투자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국내 1금융권은 어떠냐? 예대. 우리나라 1금융권은 예대 금리 차로 태반을 벌어요. 그래서 1금융권 예대 수익, 국내 은행들 이자 장사로 90%를 번다.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자, 이자 장사, 지주사 실적 공신 이자 장사 은행은 이자 이익 비중이 90%가 넘는다. 지주사 은행 의존도 더 높아져서 우리 금융 여기고 이자 이익이 굉장히 높다. 미국, 일본은 50%.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메가뱅크 외쳤는데 우물안뱅크에서 글로벌 비중이 10% 안팎. 그러니까 단점이라면은 이놈들이 서민을 뜯어먹고 있어요. 서민 뜯어먹는다. 발전은 없죠, 사실. 은행에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빌려줘서 기업들을 막 성장시키고 이런 발전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겠지만요, 장점은요, 되게 큰 장점은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해요. 자,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왜 무너졌어요? 국채 가격이 급락해서 굉장히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왜 무너졌어요? 위험도가 높은 비트코인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요, 위험도가 높은? 아니죠. 가게? 기업에다가 그냥 돈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받는 거니까 1금융권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때 1금융권이랑 2금융권을 비교를 한 게, 1금융권은 이자 장사예요. 근데 2금융권은 이자 장사가 좋지가 않다. 왜냐면은 1금융권보다 자금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금을 더 많이 하게 만들 요소를 만들어야 돼서 예금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올려야 되죠. 근데 대출금리를 올리기에는 사람들이 대출은 또 여기로 가서 받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자 장사 가지고 먹여 살릴 수익이 안 되니까 위험한 데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PF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왜 저축은행은 돈도 없는데 1금융권도 잘 투자 안 하는 부동산 PF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왜 우리들의 돈을 다 말아먹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PF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1금융권에서 사람도 생각을 해봅시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이랑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신용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체제 자체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은행 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고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싸게 빌리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선분양이죠.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후분양처럼 딱 물건이 있어가지고 요 물건만 팔면 된다, 안 되면 저 물건으로 회수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선분양이니까 돈을 투자했는데, 은행 같은 데서 돈을 투자했는데 망하면은 공사 하다 말고 날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되게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타고서 부동산 PF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런데 그게 거품이 딱 꺼지면서 부동산 PF가 터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늘 그래왔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집값 쭉 떨어지고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같은 위험한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고, 차주들도 굉장히 위험한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율도 이금융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위험 차주도 훨씬 더 높고, 회수하기도 더 힘들죠. 그게 더 힘든 게 3금융, 4금융 넘어가가지고 막 이제 대부업, 그 다음에 불법 사채 여기까지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업 같은 경우는요, 이자가 막 20%인데 20%인데도 대부업들 죽는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20%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손실이 3명이 나면 손해인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이자 장사가 안 되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요, 예대 요걸로 했을 때 우리가 은행이요, 예금과 대출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기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갑자기 예금이 뱅크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은 보통
뱅크런이 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은행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게 소문이 돌면서 이게 심리를 자극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인출을 해주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손실을 한 채로 처분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진짜 손실로 남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소문이 돌면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엔 이렇게 뱅크런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났다. 근데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는 손실이 날 게 없어요. 왜? 예금 대출로 돈 버니까. 여기서 예금 대량 인출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이 대량 파산이 난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1금융은 안전한 구조고 2금융이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까진 괜찮다. 근데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1금융에게 그래서 자꾸 1금융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1금융에게 지금 지어준 부담이 뭐가 있냐? 자영업자 연체 하는 거 그냥 두고 보는 거죠. 이번에 전세 사기 이 사람들한테 또 무이자 대출해주죠. 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전세 반환 대출도 DSR 푼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PF 대비 자금을 뭐 2금융권에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펀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데다가 자꾸 쓰고 있는 게 1금융권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금융권에 불이 붙은 게 1금융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험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도 뭐라고 하는 거고 요거 할 때도 뭐라고 하는 거고 요거 할 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그런데 이 부담이 늘어나요? 부담이 늘어나고 그 전에 2022년엔 뭘 했냐?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 요까지 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쓸 돈. 근데 문제는 이 쓸 돈이 이익이 나지 않는 돈이죠. 이익은 거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근데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 건 예금 또는 채권인데 2022년에 채권 발행을 멈추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예금 금리를 눌렀어요.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죠. 예금 금리가 3%예요. 근데 물가가 4%예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물건이 104원이 되는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100원 넣어놓으면 103원이 돼요. 그러면은 예전엔 100원 주고 그걸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3원 주고 그걸 못 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빠진다. 그러니까 예금 자금도 빠지죠. 그래서 적벽대전으로 설명했었죠. 예금 자금도 빠지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못 하는데 문제는 채권 만기는 도래하죠. 그러니까 채권은 갚아야 돼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6월에 뭐 있어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물론 95% 넘어갔죠. 차근차근 이제 100%까지 맞춰가는 건데 지금 95%는 웬만하면 넘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넘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자금 구멍 난 것도 메꿔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정부에서 막 돈 빌려주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선 지금 자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은 예금, 금리 인상과 채권 발행. 근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 양이 늘어나죠. 채권 양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예금금리 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 인상 플러스 채권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것은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거는 가상금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찍어 눌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면서 자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갚죠. 그러니까 갚으면서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서 지금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에선 당연히 따라왔어야 되는 수순이 정부에서 눌러놔가지고 눌러놓은 상황에서 지금 꾸역꾸역 그래도 경제 상황 아무리 정부에서 누르더라도 그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얘기죠. 정부에서 아무리 개입해도 시장이 계속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된다. 근데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계속 그래서 유동성이 긴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1금융권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1금융권에게 부담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물론 1금융권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부실이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1금융권이 부실하게 되면 진짜 나라 망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을 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다만 1금융권 압박해가지고 피해를, 예금금리를 눌러놔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선량한 예금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